중심 경향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거를 묶어서 왜 중심 경향치라고 하느냐, 요거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이야 당연히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 너무 잘 아실 거고, 밑에다가 이제 뭐 제 예시라고 넣어놨는데, 이런 거 이제 금방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고,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뭐 기호만 다르죠. 아까 제가 모집단이랑 표본에서 대표값이라고 써놨던 걔네들처럼 그리스 문자랑 알파벳으로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중간값 같은 경우는 50 백분위수에 위치한 값이다라고 하는데, 50 백분위수라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100등분을 해요. 그리고 그 100등분을 한 것 중에 50번째에 있는 수,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이 홀수계인 경우에는 너무 쉽게 가운데 있는 애를 꼽으시면 되는데, 별량이 짝수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평균을 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빈값은 네, 당연히 가장 많이 보이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있는 주어진 자료에서 개수 세가지고 찾으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당연히 프로그램 돌리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죠. 그리고 이 중심 경향치를, 이 세 개를 왜 묶어서 중심 경향치라고 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먼저 잠깐 갔다 올게요. 몇 페이지냐면, 네, 여기입니다. 19페이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이 같으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냥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게 얼마인지 각각이 뭐, 얘가 4.2, 얘가 4.15, 뭐 예를 들면 얘가 4.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값을 딱 주는 거죠. 이렇게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거의 이런 값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분포가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서 딱,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심의 경향을 봤을 때 분포의 형태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 중심 경향치라고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고, 이 정적 편포랑 부적 편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는데, 보기에는 이쪽에 애들이 더 많이 있으니 항상 부적 편포가 얘일 것 같잖아요. 음수여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정적 편포로 한단 말이죠. 얘는 치우친 애들한테 초점을 두셔야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 얘가 이제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을 때 그 평균이 치우친 것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치우친 애들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값, 그 다음이 최빈값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이 형태를 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림을 그려서 보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얘네들의 그 크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부적 편포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왼쪽으로 편포되어 있죠. 이쪽으로 치우친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왼쪽으로 딸려왔고 그 다음이 중앙값, 그 다음이 최빈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띈다. 네. 이것 때문에 얘네를 묶어서 중심 경향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을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당연히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할 때. 근데 왜 우리가 평균만 쓰는 게 아니라 분산 혹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애들까지 쓰게 됐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점들의 평균도 빨간색 점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점들의 평균도 빨간색 점이에요. 이럴 때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이 완전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 점은
사실 이렇게 보통 모든 분석을 할 때 그림부터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엑셀이든 아니면 뭐 SPSS든 뭐 다른 형태고 뭐 여러 가 많이 쓰시나요? 뭐 스테이터든 이런 것들에서 자료를 이제 그냥 딱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평균을 딱 뽑았는데 둘이 값이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어,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저희가 퍼져 있는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분산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뭐냐면 그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별량에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했을 때 편차를 일단 구하는 거죠.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얘네들을 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평균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서 그 평균이랑 제 각각의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빼면 돼요. 얘가 2차원이라서 조금 애매하게 생기긴 했지만 보기 좋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차를 다 구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길어지겠죠. 편차를 구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애들을 다 구해서 더하면 0이 돼요. 왜냐하면 평균은 각각의 값들의 중간을 대표하는 값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왼쪽으로 뭐 치우친 값이 있다면 그만큼 오른쪽으로 치우친 값이 있다는 거고, 뭐 위로 지금 치우친 값이 있다면 아래로 치우친 값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그냥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곱이나 절대값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절대값은 계산이 복잡해지죠.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절대값 하는 거 가지고 계산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뭐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식을 나눠 가지고 풀어야 됐었고 사실 그 절대값을 풀 때도 저희가 제곱을 해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를 제곱해서 활용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값인 거고, 얘를 구할 때는 보시면 얘가 편차예요. 요 x가 제 자료를 의미하고요. 자료 하나하나. 그리고 얘가 평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서 평균의 차이, 얘네들이 편차잖아요. 이 편차를 먼저 제곱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시그마, 서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메이션 기호는 다 아실까요? 그냥 이제 더한다는 뜻인데, 요거 첫 번째 값부터 뭐 내가 n번째까지 갖고 있으면 n번째 값까지 하나하나 다 넣어서 더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 마이너스, 한 번만 쓸게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원래 i 이렇게 붙죠.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i 자리에 첫 1부터 넣으란 뜻이에요.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면 얘를 풀어서 쓰면 x1 빼기 뮤 제곱 더하기 x2 빼기 뮤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xn 빼기 뮤 제곱 요거죠. 이렇게 해서 다 합을 더하고 더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겠다. 이 말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인 거예요.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 평균 구하실 때랑 똑같죠, 지금 순서가. 아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더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 이게 평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편차, 제곱한 걸 싹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겠다. 이게 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게 되고, 이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제곱했다라는 걸 같이 써주려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게 되고, 이 SS라는 거는 그 sum of squares라고 해서 이 편차 제곱의 합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거는 책 보시다가 가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써놓은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분산은 편차 제곱 합의 평균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이 식을 외우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본도 모집단이랑 똑같이 구하는데 여기서 달라진 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였던 뮤 자리가 이렇게 x 바로 바뀌었다는 거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n-1이라는 거예요. 이 n-1이 되는 이유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표본은 모집단의 모수를 잘 추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에 더 가까운 값을 추정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n-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모수에 더 가까운 수가 추정이 돼서 나온다라는 게 큰 이유죠. 이 n-1을 쓰게 된 게. 원래는 여기가 당연히 n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n이 들어가면 모수랑 좀 다른 치우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걔를 저희가 편향 추정치라고 불러요. 편향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추정치가. 그리고 요 n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된 애가 편향 추정치고 n-1을 넣어서 저희가 지금 얻어내는 이 s제곱 그 표본의 분산은 불편향 추정치라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게 해준 추정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뭐 unbiased estimate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책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 그냥 진짜 추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뭐 이게 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유도라는 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유도라는 게 어, 통계 추정을 할 때 좀 많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이 자유도가 일반적으로는 뭐 degrees of freedom 해가지고 DF라고 쓰고 얘를 표본의 표본 크기에서 1을 뺀 값으로 많이 쓰시죠. 이게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표본은 연구자가 정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연구자가 정확하게 안단 말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본을 뽑았어요. 크기가 n이에요. 근데 얘의 평균이 30이래요. 그럴 때 이 안에는 n개의 표본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별량들이 하나하나 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섯 개만 뽑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값의 개수는 몇 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 제 맘대로 뭐 20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 뭐 80 이렇게 정했어요. 세 번째 숫자 37 이렇게 정했어요. 네 번째 숫자도 45 제 맘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하면 평균이 30이라고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숫자는 정해져요. 이 n의 개수를 알고 그다음에 평균이 주어졌을 때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값은 4개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자유도, 표본에서의 자유도라고 말을 하는데 꼭 이게 뭐 정의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얘의 자유도는 n-1 해서 4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표본은 자유도를 활용할 때가 훨씬 어, 더 모집단의 모수에 가까운 수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뭐 학자들의 안에 썰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진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정해진 거고, 예, 자유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표본에서는 자유도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어쨌든 자유도로 나눠준다.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모수가 아니라 분산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구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편차 제곱합의 평균을 하시고 거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구해지는데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그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에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근데 왜 표준 편차를 쓰느냐 하면 분산을 구할 때 저희가 편차를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의 자료가 단위가 센티미터였어요. 그러면 저의 자료의 단위도 센티미터고 저의 평균의 단위도 센티미터겠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구해지는 편차도 센티미터예요, 사실. 저희가 이걸 그냥 임의로 편의상 다 단위를 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편차를 제곱을 한다고 치면 단위도 같이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은 단위가 제곱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단위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볼 때 그 단위의 차이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위를 맞춰주고자 여기다 그냥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떼주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단위랑 맞는 네,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쓰자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추정해서 계산을 할 때는 분산을 써요. 어차피 이 루트를 한번 씌우는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프로그램에서는 분산을 쓰는데 저희가 그 어떤 보고를 할 때죠. 논문을 써서 표에다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에다가 내 자료를 분석한 걸 보고하거나 이럴 때는 다들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쓴다. 그 이유는 평균값의 단위와 표준 편차의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표준 편차를 보면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뽑은 어떤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평균이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데 평균이 여기다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제가 여기서 하나 뽑아낸다면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그 자료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자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산의 제곱근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구해보시라고 넣은 거고 어떻게 구하시는지 뒤에 써 있으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려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